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지용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참 우리나라만 언제까지 이렇게 네. 힘든 걸까요? 예전에 정치적 용어였죠. 네. 코리안 패싱. 지금 금융시장에서 코리안 패싱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너무 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네. 우리 이제 기업에 계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현업에 계시는,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지가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사실 시장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인공지능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단 24라고 하는 인공지능 컨퍼런스를 열어서 거기서 어떤 서비스를 공개할 것인지 개략적인 내용을 좀 공개를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도 이 자리에서 또 공개가 되기도 했거든요. 오. 이런 거 이게 좀 이렇게 밥을 뿌려놔야 이제 안 나가시고 나가지 마세요. 자,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 영상을 또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한번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네이버가 공개한 내용의 그 핵심은 뭐였었냐면 온 서비스 AI라고 해서,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이 이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디바이스를 들고 있지는 않고 네. 결국 온 디바이스가 아닌 온 서비스 AI라고 해서 본인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겠다라는 계획을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요거는 AI 브리핑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GPT라든지 아니면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AI 브리핑을 하면은 뭐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네이버에 있는 카페, 뭐 평점, 뭐 플레이스 여행,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답변을 만들어 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고 할루시네이션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총평부터 한번 내려보자면, 진짜 수많은 서비스들의 설명을 했거든요. 네. 딱 느낌이 굉장히 한국적이다. 이게 근데 되게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네.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 세계를 보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네. 반면에 세계에서 어느 곳도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의, 전 두 가지 양면적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적이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네. 두 아이의 아빠로서 네. SUV 자동차를 갖고 싶은데 네. 나는 캠핑을 좋아하고 뭐 가격대는 이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어떤 차가 좋은지 모르겠어라는 고민이 생길 때, 그럴 때는 저한테 물어봐야죠. 네. 그렇긴 네. 한데 이 질문은 사실 저도 뭐 오픈 AI나 아니면 퍼플렉시티의 질문을 해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네이버에는 수많은 맘카페가 있고요, 자동차 동호회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그 블로그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나에게 적합한 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이 분명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한국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진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계 무대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그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이게 가장 큰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자, 11월 말부터 네이버 멤버십 이용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 라는 것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것도 되게 중립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멤버십을 구독을 하는 순간, 사실 네이버 멤버십 구독하면 티빙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티빙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네이버 멤버십을 이용하면 이제 넷플릭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쿠팡 플레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걸 그렇죠. 좀 견제하기 위한 구도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건 뭐 그거고, 그걸 떠나서 이게 만약에 화제가 된다면
아니 단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인공지능을 온갖 서비스에 접목했는데 이게 화제가 된다고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 반응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반응이 네. 나올지 한번 보고 싶고요. 이게 좀 인상적이었고 이건 그거고 저것도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 커머스, 그러니까 광고와 커머스, 쇼핑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서 네. 그걸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구조가 이제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워낙 그 광고와 커머스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걸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이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커머스 쪽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얘기를 했던 게 뭐였었냐면 네이버의 쇼핑 앱이 따로 분리가 됩니다. 아, 지금은 네이버 앱에서 쇼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고민이 많이 됐던 게 뭐였었냐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 네이버 앱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내에 유저들의 체류 시간이 길어야 이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유튜브도 수많은 동영상을 계속 보게 하는 것이 그 체류 시간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고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그 수많은 SNS들 있잖아요. 정말 많은 구도를 짜는 게 다 체류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인데 네. 쇼핑 앱을 따로 떼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단 긍정 요인은 뭐냐면 지금까지 쇼핑을 하려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광고 다 보고 쇼핑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반대로 이제 쇼핑만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쇼핑 앱에 들어가셔서 쇼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해지는 건데 반면에 네이버 앱이 갖고 있는 그 쇼핑으로 인해서 만들어냈던 체류 시간은 아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네이버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가격 비교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우리가 앱에 들어가서 이걸 딱 검색을 했을 때 어디가 싼지를 가격 비교하는 거 그거는 아무래도 그 네이버 앱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체류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게 굉장히 큰 뉴스 가운데 하나였었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일단 그 하이버클로바 X 오디오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여러분들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영상 PD님 혹시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그런 발화 예시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대화해 보았습니다. 나 오늘부터 진짜 운동하려고. 뭐부터 하지? 처음에는 걷기나 조깅 같은 가벼운 유산소. 근데 일단 유산소는 별로야. 그럼 웨이트 같은 근력. 근데 웨이트는 너무 힘들어. 웨이트는 힘들 수 있죠. 그럼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나 요가는 어떠세요?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세요. 운동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AI가 발화하는 중에도 사용자의 뭔지 보셨어요? 네, 뭐 운동 관련된 거 물어본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그 성나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 오늘 이번에 운동할 건데 그랬더니 웨이트를 그 유산소를 추천해요. 그랬더니 바로 말을 끊고 나 유산소 힘들어서 싫어. 그랬더니 그러면 웨이트를 추천해요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나코 그 연구위원이 이제 나는 너무 힘들어 무거운 거 너무 힘들어라고 하니까 인공지능이 웃습니다. 네. 웃는 거 못 들으셨어요? 저는 사람이 웃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인공지능이 하하하 그렇다면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럼 그 필라테스나 이런 건 어떠신가요?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답변자가 대답을 안 해요. 맞아요. 그랬더니 잠시 기다렸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딱 했던 얘기가 비언어적 음성 정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그 컨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그런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냥 문장과 단어 키워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함유하고 있는 유저의 느낌까지 이해할 수 있는 뭐 어떤 그 텀이라든지 네. 아니면 계속 이제 말을 끊는 그런 행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클로바 X를 오디오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미 케어콜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안부 전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그 상대방의 그런 마음들까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이건 좀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특이했었고요. 네네. 또 한 가지가 저 공간지능 있잖아요. 공간지능.
공간지능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텍스트로 표시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으로 표시된 거고 영상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화면 속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을 해서 이게 자율주행이 되고 로봇이 되고 하려면 수많은 우리 현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이 노트북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로봇가 움직일 때 이걸 피하고 이걸 판단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물리적인 데이터를 하나의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는 그 내용을 이번에 보여줬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이 뭐였는지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에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 번도 영상으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그게 공개됐거든요. 그 영상도 함께 보고 가시죠. 많이 접하셨겠지만 실제 영상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멋지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상의 제다시의 홍수 시뮬레이션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메디나의 3차원 도시 모델이고 이 가상의 모델을 가지고 도시의 여러 행정적인 문제들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또한 사우디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도시의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내리게 됐을 때 홍수의 재난에 과연 도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양한 공간의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압권에서도 권순우 취재팀장이 한번 네이버 그 178 그 빌딩에 가서 네. 그 로봇을 직접 보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였었냐면 그러면 이 공간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공간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로봇의 가격이 훅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간 데이터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모든 그 움직이는 모빌리티에 네. 라이다나 수많은 센서들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공간 데이터가 그러니까 수많은 공간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때에는 로봇 자체가 가져야 될 센서는 되게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결국 로봇의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로봇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고 한 가지가 더 재밌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에 네이버가 또 보여줬던 게 뭐였었냐면 사진을 이제 이게 어떤 공간의 사진을 찍어요. 네. 그럼 그 공간이 어디인지 찾아줍니다. 아무 데나 이렇게 제가 네. 여기를 딱 찍으면 네. 여기가 지금 여의도 지하 통로인 걸 알게 그렇죠. 되는 그걸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도 사실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GPS라든지 이런 게 지하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GPS 없는 곳에서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이 공간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작업들을 지금 네이버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오늘 네.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데이터를 누가 모으냐? 이런 그 차가 지나갈 수 없는 장소는 사람이 백팩을 메고 거기 라이다 달린 장치 있으니까 그거 메고 이제 가서 네. 데이터 다 모으는 거고 도로는 이제 차량들이 데이터를 이제 다 확보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예를 들어 놀이공원 같은 데 가잖아요. 놀이공원에서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롯데월드나 이런 곳에 그 데이터를 이제 확보해 놓은 거를 시연을 해줬는데 그러면 네. 이제 놀이공원 가면 사실 어디에 뭐 있는지 찾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 AR로 찍고 이렇게 나 이번에 청룡열차 요즘에 없지만 청룡열차 타고 가고 싶어. 그러면은 AR로 이제 핸드폰 보고 이제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면은 거기 네. 청룡열차 있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얘네가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공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하는지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이버가 거리뷰 잘하잖아요. 네. 거리뷰를 지금 막 원래는 도로에만 했거든요. 네. 도로에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랜드마크가 되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네. 놀이공원 같은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팩 메고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거리뷰 정보를 모은 게 단순히 그냥 길 찾기가 아니라
이게 AI를 학습하는 거였네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아, 저는 왜 그렇게 거기에 돈을 많이 쓰나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만약에 디지털 트윈이 되면은 거기에 뭐 예를 들어 가게의 정보들이 또 이제 있잖아요. 근데 또 네이버에는 그 카페라든지 가게에 대한 수많은 리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올릴 수 있는 것도. 음. 그러니까 네이버 랩스에서는 정보를 그러니까 네이버 랩스에서는 개발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서비스들은 각각의 이제 서비스단에서 이용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이 행사가 있고 나서 삼성증권에서 보니까 목표가를 상향을 했더라고요. 사실 근데 요걸 보면은 광고와 쇼핑으로 돈을 잘 버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데 네. 네이버가 지금까지 그 어떤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 받고 있었던 데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청사진이 잘 안 보였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오늘 이 내용만으로 인공지능 청사진이 다 보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 좀 우려되는 점은 네. 워낙에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제 서비스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수익성을 가져갈지도 조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요즘 뭐 트럼프 관련된 소식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가장 지금 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게 트럼프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이번에 이제 결국엔 다시 제2기 집권의 준비에 들어가면서 각국 정부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미국을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이미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음.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트럼프 집권 2기의 물류 공급망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서 좀 연구한 보고서를 오늘 발간을 하나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일단은 사진 좀 띄워주세요. 미국의 대중무역액이 이제 2021년도에 6,600억 달러였는데 2023년도 때 5,800억 달러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최근 3년간 미국의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은 멕시코가 7.5%, 중국이 마이너스 5.4%로 되면서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줄고 있고 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건 늘고 있다. 음. 여기는 이제 우회 수출을 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주요 국가는 아마 중국이지 않겠냐. 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만들어낸 관세 장벽을 어떻게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들 찾기 위해서 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멕시코 우회 수출도 차단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멕시코에도 우리가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거다. 네. 어쨌든 USMCA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곳을 좀 중심으로 다시 물류망 좀 재편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게 네.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지금 롱비치로 가는 까만색 노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노선인데 앞으로는 이제 파나마를 거쳐서 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밴쿠버로 가거나 이 파나마 거쳐서 서베너나 뉴욕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을 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중간 기착지로서 가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세안이라든지 여기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무역 항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그 대한상의 좀 중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내 제조업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2차 전지 등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산업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항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물품도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과거의 소부장 및 중간재가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동했던 거랑 다르게 한국 중간재가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역내에서 최종재가 되고 또 미국 내에서 소비되거나 일부 해외로 수출되는 물류 흐름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향후 5년 내 핵심 기술의 생산 시설이 완비가 되면 미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고 나아가 해외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흐름이 확대될 거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제 공급망 변화 선상 에서 제3자 물류 산업 그리고 풀필먼트 서비스, 터미널 인프라 운영 등의 물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다는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 보면 이제 중국이 사실 제일 걱정이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관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뭐 다들 자동차 같은 거는 뭐 싸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물품들 특히나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중국재를 안 쓰고 다른 아시안에서 만든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해법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중국이 보면 우리나라한테도 무비자 열어줬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 상대로 지금 무비자를 열어줬습니다. 이렇게 열어준 데는 우리가 처음에는 관광 수요를 조금 많이 흡수하려고 한 거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연 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이제 그 나라와 함께 우리가 비즈니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포함된 걸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출 물량이 줄어들게 됐을 때 네. 거기에 이제 대체 항로라든지 대체 수출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지역으로 지금 이제 한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지금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5개 국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도 보면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그런 수출 물량에 대한 대체제로서 이런 나라들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사실 이번에 트럼프 위기가 지금 준비에 들어가면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피해 국가는 네. 네, 이제 중국이고 중국이죠. 네. 가장 큰 수혜는 일론 머스크다. 네, 이게 제가 피해자라고 약간 말했던 게 네. 일론 머스크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은 재산이 늘어난 사람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이번에 당선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재산이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정확히는 3,137억 달러라고 하는데 얼마냐면요. 한화로 따지면 437조 7,997억 원이라고 합니다. 440조. 네, 이게 지금 와. 테슬라 주가가 28% 올랐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 차트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5일 동안에 31.46% 올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요. 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의 대부분의 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테슬라 말고 어떤 또 주식이 자산이 올랐을까 싶어서 뭐 제가 찾아보니까 암호화폐? 그렇죠. 네. 암호화폐 찾아봤는데 암호화폐 대표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올랐다고 합니다. 5일 동안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또 만든 암호화폐 있잖아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한번 띄워주시면 42.23%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또 연관이 깊은 또 암호화폐도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도 15.14%가 지금 5일 동안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이제 오늘 좀 오후에 많이 빠져서 지금 이 정도인데 한창 때는 몇십 %씩 다 올랐었거든요. 네.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엄청난 수혜가 지금 갈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일론 머스크 개인이고 국가별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얘기가 출범하게 되면은 무역과 물류 차원에서 네. 엄청나게 지금 혼란이 올 걸로 지금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대책 마련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네. 결국에는 이제 대체항로라든지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기착지로서의 그런 이제 물류 비즈니스까지도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공급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됐을 때 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직접 그 양자 무역에서는 네네. 여러 가지 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공급망의 어떤 그 경로, 네. 기착지 요걸로 우리가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네. 우리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득을 보자고 이러는 거겠죠? 보자고 하는 거겠죠. 네. 사실 저희도 되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라의 관세를 다 받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본적인 기조기 때문에 네. 그 기조로 갈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도 어쨌든 관세를 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부와 외교 차원에서 조금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오늘이 11월 11일 우리는 이제 뭐 가래떡데이 빼빼로데이인데 네. 이제 중국은 또 광군절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광군제에서 좀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은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중국이 좀 회복이 돼줘야 우리나라의 네. 중간제도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뭐
그 소비재도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좀 소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중국 내부에서도 워낙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이 계속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관군제가 딱 시작되자마자부터 자 지금 쇼핑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관영 매체들의 네. 보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꼬를 좀 터주는 거죠. 그래야 소비자들이 남들도 다 산다고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대 효과를 갖고 있는 건데 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2,025만 7천 명의 소비자가 냉장고, 세탁기, TV 8종의 가전제품 3,045만 8천 대를 구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매출액으로 보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26조 7천억 원 정도를 샀다라는 이야기를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 중국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구환신 있잖아요. 네. 옛날 거 버리고 새 거 사면은 보조금 줄게라고 하는 이구환신 정책의 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또 하나의 어떤 이걸 이벤트라고 하나요?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됐는데 현금 1억 원을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네. 수백 명한테 한 100만 원씩 쏜 일이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어요. 그때 알리 공식 국내 진출할 네네. 때 그때 무슨 뭐 럭키박스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요. 뭐 그냥 돈을 그냥 뿌렸죠. 돈 막 뿌렸었죠. 그래서 네. 뭐 여러 사람들한테 막 진짜 100만 원씩 뿌려서 네. 실제 인증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맞아요, 제가 맞아요. 뭐 이것저것 적어서 다 사서 110만 원어치 샀는데 저는 10만 원밖에 안 냈어요. 뭐 이런 인증 글도 올라오곤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1억 원 현금 래플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거 홍보해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돈의 잔치가 또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구 때문에 관세청이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 판매하는 뭐 테무라든지 쉬인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거기에 관군제 그리고 이제 오는 11월부터는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서 연말 쇼핑 시즌이 또 미국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오는 직구 물량들 이런 거 다 따지게 되면 지금 이제 앞으로 관세청은 엄청나게 바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 일단 신세계그룹이 쓱데이를 열었는데 지난 열흘 동안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소식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마트면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이면 백화점, 아니면 뭐 쓱이면 쓱, G마켓이면 G마켓 다 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제각각이었어. 이게 모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신세계가 최근에 구조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도 네. 나눴고 그리고 그 유통 구조 자체도 과거에는 이제 뭐 마트면 마트, 뭐 SSM이면 SSM 이렇게 다 따로 나눠서 했었는데 네. 그 유통 구조 자체를 좀 일원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열사별로 진행하던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있는 반면에 오늘 통계청에서 지난 3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보니까 3분기 전국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고 합니다. 충남 3.9%, 충북 1.2%, 부산 0.9%를 제외하면 12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분절화된 모습이 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직구로 사는 물량 굉장히 많고 네. 방금 쓱데이 때문에 일정 이벤트 기간 동안 사는 물량 굉장히 많지만 네. 전체적인 소매 판매는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분절화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 이게 소비를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소비를 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아, 가계 대출이 또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바로 표 띄워주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10월달 가계 대출의 총 이제 증감이 6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쭉 있잖아요. 역대 지금 8월달에 9조 7천억 원이 늘고요. 네. 그리고 나서 9월달에 좀 줄었어요. 증감폭이 5조 3천억이 느는 걸로 이제 조금은 그 증감폭이 좀 줄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6조 6천억 원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었는지를 한번 밑에 보시면은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5조 6천억이 늘었다가 3조 9천억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증가폭이 좀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2금융권 한번 보십시오.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는 3천억 원 줄었거든요. 원래. 네. 그랬던 것이 이제 2조 7천억 원이 늘면서 쉽게 말하면은 10월 달에 가계대출이 느는 데는 제2금융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호금융 쪽에서 9천억 원이 늘면서 이제 이 증가세를 많이 이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여전사에서도 지금 9천억 원 가량 늘면서 총 6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조금 약간 걱정됐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표 위쪽에 이제 밑에 표의 위쪽 보시면은 2022년 중, 2023년 중 이렇게 있잖아요. 네. 2022년도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 2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가계대출이. 그랬다가 작년에는 37조 1천억 원이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10월까지 누적액이 44조 7천억 원입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넘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대출이 일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최근에 금감원이라든지 네. 금융위에서 가계대출을 많이 조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계대출을 많이 조으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담대가 가장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담대가 이제 보시면은 9월 달에도 6조 8천억 원 늘었고 이제 이번에도 5조 5천억 원이 늘었는데 제2금융권에서 지금 주담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은행권은 이제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둔촌주건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아파트라든지 또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랑 상관없이.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다가 대출이 안 나옵니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호금융 쪽으로 신협, 농협, 수협 이런 곳으로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이야기 잠깐만 간단하게 드리면은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대 은행이 이제는 다 잔금 대출에 들어갔습니다. 네. 신한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 KB, 하나, 우리, NH농협 이렇게 다 들어갔고요. 뭐 KB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억 원 규모로 고정금리 연간 이제 4.6% 그리고 변동금리는 5.1%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은행은 좀 적습니다. 500억 원 규모고 이제 금리는 4% 후반대에서 5% 초반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증액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잔금 대출을 할 거고 대출 한도는 한 1,0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금리는 4.8%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세 대출. 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막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뭐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가 살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투기 세력도 많이 끼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쉽게 풀리지 않을 걸로 지금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대 시중은행에서 좀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네네. 상호금융이나 이금융권으로 좀 가는 움직임이 있더라. 네, 라는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렇게 실제 숫자로 딱 찍힌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오늘 KTNG에서 밸류업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예정되어 있었던 밸류업 공시였는데 네. 저희가 압권 채널을 통해서도 KTNG의 이야기를 한번 콘텐츠로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좀 흥미로워서 그랬습니다. 뭐 이 기업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흥미로워서 그랬는데 오늘 밸류업 공시한 내용을 보면 2027년까지 3조 7천억 원의 주주 환원을 하겠다. 그러면 2024년 다 끝났으니까 5, 6, 7,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3조 7천억 원을 주주 환원한다는 거는 1년에 거의 한 1조 넘게 주주 환원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기업이 1년에 버는 영업이익이 대략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버는 돈만큼 그냥 다 돌려주겠다. 뭘 먹고 사나요? 버는 돈만큼 네. 돌려주겠다. 그리고 또 이제 1조 원 정도의 그 금액은 성장에 투자하겠다. 일단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긴 합니다. 뭐 대략 1년에 한 6조 원 정도 매출에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올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네. 돈은 잘 버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1조 원을 1년에 한 번에 1조 원씩 돌려준다고라고 얘기했지만 네. 거기에는 자사주 소각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현금이 직접 들어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번 돈의 일부는 또 이제 성장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아니 담배 기업이 성장이라는 게 어딨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그 담배 자체는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긴 힘든데요. 근데 이제 해외에는 사실 성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국제 필립 모리스, BAT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의 어떤 그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 전자담배를 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성장은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그 KT&G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 있었던 게 제대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동산 자산도 좀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팔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나오는 돈들도 우리가 성장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장에 투자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그 전자담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해외 공장 짓는 거 이런 부분에 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얼마나 KT&G의 밸류를 정말 가치를 끌어올리는지 저는 사실 근데 이런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밸류업의 어떤 그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정말 KT&G는 진짜 극단적으로 막 그 기술 기업처럼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하는 산업도 아니고. 성장하는 산업도 아니고.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는 이런 기업들이 밸류를 올릴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들이 자신의 밸류를 올리는 방법은 많이 봤죠. 그렇죠. 더 많은 매출 그리고 더 많은 인수합 비용 이런 건데 이런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밸류를 올리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KT&G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대출 말씀드릴 때 하나 잘못 말씀드린 네. 게 NH농협은 아직까지는 잔금대출 시작을 안 했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알겠습니다. 혼선을 일으킬까 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 거고요. 이어지는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